그 주사 당장 멈추세요. 뭐야 당신? 삼성병원 8층 VIP 병실에서 한 청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가난한 배달부 청년은 왜 그토록 위험한 순간 백만장자 재벌의 병실로 뛰어들어간 걸까요? 하지만 그 청년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정의로운 외침이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청담동 언덕배기에 낡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참새들의 지저귀만 들렸어요. 하늘은 아직 먹빛이었고 가로등 불빛이 4층짜리 현대식 저택의 윤곽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김지우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빨간색 헬멧을 벗으며 손등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20대 중반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왼쪽 손목에 디지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정각. 지우는 작게 숨을 내쉬며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스피커에서 중후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누구십니까? 아침 배달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현관문이 부드러운 모터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색 넥타이를 맨 정비서였어요.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정확하시네요. 정비서가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훈도 정중히 인사하고 배달 가방에서 초록색 보냉팩을 꺼냈어요.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보냉팩 안에는 유리병에 담긴 건강음료가 4개 놓여 있었어요. 유기농 케일 주스, 당근 사과 혼합, 비트 생강, 석류 블루베리. 지우는 하나하나 라벨을 확인하며 정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유리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바닥에 닿아 서늘했어요. 몇 달째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으시죠? 정 비서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감탄스럽습니다. 지훈이 배시시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안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리지만 묵직한 발걸음.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똑똑똑.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흰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회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등은 약간 굽었지만 턱을 든 자세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날카로웠죠. 박 회장이었습니다. 아, 회장님. 정 비서가 몸을 돌리며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아침 산책 나가시려던 참 아니셨습니까? 회장은 손을 가볍게 내저으며 지훈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지훈은 급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현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팡이 끝이 대리석을 두드릴 때마다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자네가 매일 아침 배달하는 젊은이군.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석 달째라고 들었네. 지우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어요. 회장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안에 온화한 빛이 서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지. 회장은 잠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색바랜 청바지를 입은 지훈의 모습이 회장의 눈에 담겼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좋은 습관이야. 요즘 보기 드문 성실함이지.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정비서, 저 청년 이름이 뭔가? 정비서가 지훈을 받고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김지훈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비서가 조용히 현관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지훈은 배달 가방을 다시 메고 오토바이로 돌아갔어요.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자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천천히 언덕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헬멧 틈새로 스며들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지훈의 오토바이가 청담동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가로등 불빛이 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골목 양쪽으로 2층짜리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앞 인도에 뭔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지훈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어요. 헬멧을 벗고 달려가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고, 넘어졌어.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지훈은 할머니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발목이 탁구공만하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빨갛게 변해 있었고 만져보니 뜨거운 열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집이 바로 저기니까. 하지만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신음을 냈어요. 아이고. 지훈은 할머니를 부축해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어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반대편, 은행나무 그늘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노인의 흰 머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회장은 지훈이 할머니를 부축해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받쳐주는 모습까지.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집 현관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드리고 안까지 부축해 들어가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발 좀 높이 올리세요. 방석을 가져와 할머니 발 밑에 받쳤습니다.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들한테 연락하면 돼. 지훈은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지훈은 웃으며 일어나 현관을 나섰습니다. 골목으로 돌아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다음 배달지로 향하는 지훈의 뒷모습을 은행나무 그늘 아래에서 박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서 있었습니다. 저 청년.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저택으로 향했어요. 지팡이가 인도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새벽 공기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저택 현관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을 감쌌어요. 회장은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 소나무 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지저귀고 있었어요. 회장은 책상 위에 흰색 전화기를 드러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정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정 비서.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 아침 배달 온 청년 김지훈이라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드릴까요? 회장은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내일 아침까지면 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통화가 끊어졌어요.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박 회장의 서재는 아침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정원의 소나무들이 보였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서재 바닥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회장은 가죽 의자에 앉아 청자 찻잔으로 녹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정 비서가 들어와 회장 책상 앞에 서서 두꺼운 갈색 파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김지훈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은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지훈의 증명사진과 함께 기본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김지훈, 나이 26세. 회장이 읽어 내려갔어요. 주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야간 대학 재학 중이군. 경영학과 3학년. 정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나왔어요. 선한 시민상 후보 추천이라는 제목의 작은 지역 신문 기사였습니다. 기사 옆에는 지훈이 경찰서 앞에서 찍은 사진이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회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김지훈 씨가 청담동 사거리 인도에서 검은색 가방을 주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가방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10다발. 은행 봉투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훈은 가방을 열어 확인한 후 즉시 가까운 파출소로 가져갔습니다. 경찰이 가방 안의 명함을 통해 주인을 찾았어요. 가방 주인은 강남에서 수입차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사업가는 가방을 찾은 지훈에게 감사의 표시로 5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려 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업가가 감동해서 지역 신문사에 제보했고 신문사는 지훈을 선한 시민상 후보로 추천했어요. 회장은 기사를 다 읽고 종이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서재에 울렸습니다. 5천만 원.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젊은 청년에게는 큰 돈인데. 정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회장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박영수 교육재단 장학금 수혜자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회장 자신이 10년 전에 설립한 재단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곳이었죠. 명단 중간쯤에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수혜기간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청년이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후원하던 학생이었나? 정 비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3년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지훈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도 우수합니다. 평점 4점이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낮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다. 정 비서가 말했어요.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서재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주름진 손이 팔걸이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성실함. 회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정직함,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학업까지. 정 비서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어요.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남색 벨벳 주머니를 꺼냈어요. 주머니는 오래되어 천이 약간 해져 있었고 금색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금색 동전이 나왔어요. 표면에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동전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독수리의 깃털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회장의 손가락이 동전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고 매끄러운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걸 줘야겠어. 회장이 말했어요. 정 비서가 놀란 얼굴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장님께서 평생 간직하신. 회장은 손을 가볍게 내저었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내일 아침 저 청년이 오면 나한테 알리게. 동전을 다시 벨벳 주머니에 넣어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 소나무 너머로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호텔 75층 라운지였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남산타워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50대 초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 금빛 롤렉스 시계를 찬 차동우, 박 회장의 사위였습니다. 맞은편에는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강민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병세가 악화됐다는군. 차동우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 말로는 강민수가 서류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파일 표지에는 기밀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합니다. 폐에 전이가 진행 중이라 회복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준비는 됐나? 강민수는 파일을 펼쳐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로 빼곡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700억 원 전액이 사위인 귀하께 상속되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동산, 주식, 현금, 미술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동우는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좋군. 역시 강 변호사야.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셔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증인 2명도 필요하고요. 차동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차동우의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방법은 있어. 롤렉스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야. 3개월이면. 강민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라운지에는 쇼팽의 녹턴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3개월. 차동우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이 라운지에서 나눈 대화가 그들 자신을 파멸시킬 줄은.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10분. 청담동으로 향하는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지훈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거칠게 들렸어요. 핸들을 잡은 지훈의 손에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이상한데. 지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속도를 조금 줄였어요. 엔진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오전 5시 15분. 아직 시간은 충분했어요. 청담동 언덕길로 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퍽! 오토바이가 갑자기 힘을 잃었어요. 엔진이 덜컥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지훈은 급히 도로 한쪽으로 오토바이를 세웠어요. 이럴 수가. 시동을 다시 걸어봤지만 끙끙거리는 소리만 날 뿐 엔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18분. 박 회장 저택까지는 여기서 10분 거리. 배달 시간은 오전 5시 30분 정각. 늦으면 안 돼.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달 동안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새벽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훈은 오토바이에서 배달 가방을 꺼내 등에 맸어요. 보냉팩이 등에 닿자 차가운 냉기가 옷을 뚫고 스며들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뛰어야 해. 새벽 5시 20분. 지훈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갈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어요. 가방이 등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언덕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오토바이로 쉽게 올라가던 길인데 두 발로 뛰어오르려니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턱으로, 턱에서 목으로 줄줄 흘러내렸어요. 오전 5시 25분. 지훈은 언덕 중턱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앞을 봤어요. 저 위로 박 회장의 저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발목이 삐끗했어요. 지훈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배달 가방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안에서 병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찰랑하고 났어요. 지훈은 가방을 다시 고쳐 메고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습니다. 오전 5시 30분. 저택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30분을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전 5시 33분. 3분 늦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옷이 등에 달라붙어 무거웠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격렬하게 오르내렸어요. 인터폰 버튼을 누르려는데 현관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이 급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뛰어왔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땀이 턱을 타고 떨어져 바닥에 똑똑 떨어지고 있었어요. 배달 가방이 한쪽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려 하자 지훈이 급히 다시 올려 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가방을 벗어 지퍼를 열고 보냉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지퍼가 잘 열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게.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훈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몇 번을 반복하자 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보냉팩을 꺼내 음료병 4개를 하나씩 회장에게 건넸어요. 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지훈의 땀과 섞여 손을 적셨습니다. 오토바이가 고장났다고?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덕 아래쪽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뛰어왔나?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훈이 또 고개를 숙였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겁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운동화는 먼지투성이었고 청바지 무릎 부분은 땀으로 젖어 색이 진해져 있었어요. 배달 가방의 어깨끈이 닿은 부분도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자네 몇 분 늦었나? 3분입니다.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3달 동안 한 번도 늦지 않았는데 오늘 3분 늦었구만. 지훈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3분이 자네의 성실함을 증명하는군. 지훈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회장을 봤어요.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고장났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네는 그러지 않았지. 가방을 메고 뛰어왔어. 음료가 상할까봐. 지훈이 작게 말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책임감이지. 회장은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어요. 손을 펼치자 작은 남색 벨벳 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받게. 회장이 주머니를 지훈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주머니는 작지만 묵직했고 안에 뭔가 단단한 게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열어보게. 지훈은 조심스럽게 금색 끈을 풀고 주머니를 열었어요. 안에서 금색 동전이 나왔습니다. 표면에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동전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독수리의 깃털 하나하나가 선명했어요. 지훈은 동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이건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황금 독수리 기념 주화일세. 오래된 물건이지. 너무 귀한 것 같은데요. 지훈이 동전을 돌려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지훈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회장의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자네가 가져야 할 물건이야.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아. 자네를 보고 있으면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닐세. 지훈은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회장의 눈빛은 깊고 또렷했습니다. 언젠가 이 동전이 자네와 나의 인생을 바꿀 거야. 운명의 동전이 될 거라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해서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게. 다음 배달도 있을 테니.
지우는 동전을 다시 벨벳 주머니에 넣고 배달 가방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어요. 지퍼를 잠그고 가방을 다시 매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훈이 대문을 나서려는데 회장이 불렀습니다. 김지훈 군. 지훈이 돌아봤어요. 오토바이 고쳐서 오게. 다음부터는 뛰어오지 말고.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문 앞에 서서 지훈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지훈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고 배달 가방이 등에서 출렁거렸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비서. 회장이 복도에서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비서가 다가왔어요. 네, 회장님. 강민수 변호사에게 연락하게. 오늘 오후에 만나고 싶다고 전하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용건으로 말씀드릴까요? 회장은 서재로 향하며 대답했어요. 유 원장 이야기가 있다고 하게. 정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후 3시 박 회장의 서재였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강민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유 원장 말씀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내가 직접 작성한 유 원장일세. 회장이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봉투는 밀봉되어 있었고 붉은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이걸 자네가 보관해주게. 강민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안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내용을...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내용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저 안전하게 보관만 해주게. 법률사무소 금고에.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서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사망하면 즉시 이 유 원장을 공개하게. 누가 뭐라 해도.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런...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준비는 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강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다시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금색 열쇠가 놓여 있었고 열쇠에는 황금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랍을 천천히 닫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정원의 소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회장은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운명의 동전. 그 목소리는 서재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기침이 잦아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은 침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심한 기침이 시작되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회장님, 정비서가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정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환자가 호흡곤란입니다. 청담동.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주택가를 울렸고 응급구조사 2명이 들것을 들고 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정 비서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차 문이 쿵 소리와 함께 닫혔어요. 구급차가 출발하자 사이렌이 귀를 찢을 듯 울렸고 빨간 불빛이 거리를 번갈아 비쳤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회장이 들것에 누워 있었고 응급구조사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혈압 250에 90, 맥박 110.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정 비서의 손을 잡았어요. 정 비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마시고 쉬세요. 정 비서가 회장의 손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변호사, 연락해.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지금, 즉시. 정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군. 회장이 정 비서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정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정 비서는 핸드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회장님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삼성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즉시 와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음은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이 미리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구급차는 강남대로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사이렌을 울리며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양쪽으로 비켜섰어요.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김이 희뿌옇게 서렸어요. 정 비서는 회장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회장님. 응급구조사가 말했어요. 창밖으로 삼성서울병원의 높은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어요. 뒷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80대 남성 환자 호흡곤란. 들것이 구급차에서 내려와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의료진이 재빨리 들것을 밀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쉬익하고 열렸어요. 정 비서가 회장의 코트를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코트 주머니가 무거웠어요. 안에 회장의 롤렉스 시계와 지갑, 그리고 천식 흡입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어요. 의사들이 회장을 둘러싸고 이동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산소 포화도 체크, 심전도 준비.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VIP 병동은 8층이었습니다. 정 비서는 코트를 한 팔에 걸치고 회장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회장이 눈을 뜨고 정 비서를 봤습니다. 보냈나? 네, 회장님. 모두 연락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801 호실로 모시겠습니다. 들것이 복도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VIP 병실 문이 열렸어요. 넓고 깨끗한 방이었고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을 침대로 옮겼어요. 의사들이 각종 장비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며 회장의 심장 박동을 표시했어요. 정 비서는 병실 한쪽 소파에 회장의 코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코트를 놓는 순간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한데.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갑과 흡입기는 있었지만 시계가 없었어요. 롤렉스 시계. 3천만 원짜리 금시계였습니다. 어디서 떨어뜨렸지. 정 비서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회장이 우선이었어요. 나중에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정비서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한 상태예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건 다 해주세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정비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서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5시 5분. 최 변호사님은 곧 오실 거고, 지훈 군은 메시지를 봤을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지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정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정비서가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 군, 부탁하네. 회장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차동우가 들어왔어요. 장인어른. 차동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직원 식당 앞이었습니다. 지훈은 배달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식당 출입구에 서 있었어요. 건강음료 배달입니다. 식당 관리자가 나와 보냉팩을 받아갔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서명을 받았어요. 배달을 마친 지훈은 복도를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비용비용. 구급차 소리였습니다. 또 응급 환자가 오나 보네. 지훈은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지훈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복도 끝 자동문 너머로 구급차가 보였어요. 뒷문이 열리고 들것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분은 박 회장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밀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를 정비서가 코트를 들고 급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어요. 지훈은 본능적으로 자동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섰어요.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서 있었고 엔진이 아직 꺼지지 않아 덜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 다가가 보니 금색 시계였습니다. 롤렉스? 이거 회장님 거 아닌가? 지훈은 시계를 주워들었어요. 묵직하고 차가웠습니다. 뒷면을 보니 PYS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영수. 지훈은 응급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의료진이 회장을 이송하는 게 보였어요. 정비서가 뒤따라가고 있었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돌려드려야지. 지훈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방금 들어오신 환자분 어느 병실로 가셨나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VIP 병동 8층 801 호실이요. 근데 지금 진료 중이라 면회는 급한 물건 전해드려야 해서요. 지훈이 시계를 보여줬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면 8층으로 가세요. 지훈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띵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배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미확인 메시지 한 개가 떠 있었고 전화도 여러 통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정 비서였습니다. 언제 온 거지? 메시지를 열었어요.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지훈 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자네는 내 젊은 시절을 많이 닮았다네. 지훈의 손이 멈췄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회장의 목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내 재산만 탐내는 사람들 뿐이야.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자네는 달랐지. 자네의 성실함과 정직함, 따뜻한 마음까지. 엘리베이터가 4층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네에게 황금 독수리 동전을 줬어. 그건 단순한 동전이 아니야. 내 유언장을 보관한 금고의 열쇠이기도 하지.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위험에 처한다면. 회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부탁하네. 지훈 군. 지금 나를 찾아와 주게. 삼성병원 VIP 병동으로. 음성 파일이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띵. 7층을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에 처한다면? 띵. 8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훈은 가방을 급히 메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고 그 너머로 병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801 호실. 지훈은 빠르게 걸어갔어요. 운동화가 복도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800 호실을 지나갔어요. 801 호실이 저 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지훈은 걸음을 늦췄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했습니까? 지훈은 벽 옆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봉인된 유언장 가져왔습니다. 강민수 변호사의 목소리였어요. 열어보시죠.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동우였어요. 종이 찢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게 뭡니까? 강민수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빈 종이잖아요. 뭐? 차동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빈 종이라니? 유언장이 없습니다. 그냥 백지만 들어있어요. 강민수가 말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동우였어요. 하, 역시 장인어른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군요.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제가 준비한 유언장으로. 김 박사님, 차동우가 불렀어요. 준비하신 거 있죠? 물론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주치의인 것 같았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하면 환자분이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서명하실 겁니다.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약물로 정신을 흐리게 해서.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차동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증인은 김 박사님과 제가 서명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도 있고요. 강민수가 덧붙였어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럼 지금 주사 놓으세요. 차동우가 명령했어요.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박차고 열었어요. 쾅! 멈춰요. 지훈의 외침이 병실에 울렸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세 사람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차동우, 강민수,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주치의.
침대에는 박 회장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차동우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멈추세요. 그 주사. 저 사람 내보내. 차동우가 소리쳤습니다. 강민수가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여긴 환자 보호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가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 비서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 비서가 병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지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 군? 정 비서님. 지훈이 정 비서에게 다가갔어요. 이 사람들이 회장님께 이상한 약을 주사하려고 합니다. 정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동우를 봤어요. 사위분,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동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진정제를 투여하려던 참입니다. 진정제가 아닙니다. 지훈이 소리쳤어요. 가짜 유언장에 서명받으려고 정신을 흐리게 하려는 겁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훈을 봤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제가 다 들었습니다. 빈 유언장 확인하신 거 가짜 유언장으로 바꾸려는 것도. 차동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훈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너 엿들었어? 진짜 유언장은 저택 금고에 있습니다. 지훈이 외쳤어요.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라고요. 금고. 강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최승우 변호사입니다. 최 변호사였어요. 박 회장님께서 급히 부르셔서 왔습니다. 차동우와 강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가 2명? 최 변호사는 병실을 둘러봤어요. 주사기를 든 간호사, 당황한 표정의 강민수, 굳어있는 차동우. 무슨 일입니까? 정 비서가 최 변호사에게 다가갔어요. 최 변호사님, 잘 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정 비서님, 회장님 상태가. 지금은 그것보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정 비서가 차동우를 봤어요. 차동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산소 마스크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 군. 모두가 침대를 봤습니다. 박 회장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약한 눈빛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정 비서가 급히 침대로 다가갔어요.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왔구나. 회장이 지훈을 봤어요. 고맙네. 지훈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자네가 와줘서. 회장은 최 변호사를 봤어요. 최 변호사, 내 유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를 꺼냈어요. 회장님께서는 진본 유언장을 저택 금고에 보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작성 과정을 함께한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은 황금 독수리 동전으로만 열 수 있습니다. 차동우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강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바스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지훈을 봤어요. 자네가 가진 동전. 그게 진짜 열쇠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제 모두 나가주게. 피곤하구나. 의사가 들어와 모두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복도로 나온 사람들. 차동우는 주먹을 쥔 채 지훈을 노려봤어요.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차동우가 이름을 되뇌었어요. 기억해두지. 냉기가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차동우는 강민수와 주치의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정 비서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네. 정말 잘했어. 최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청년이군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롤렉스 시계를 꺼냈어요. 이거 회장님께서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요. 정 비서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거였군요. 정 비서가 미소 지었어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유언장을 확인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김지훈 씨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저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넨 후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지훈은 병실 문을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장이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건가?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어요. 사흘 후,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앞, 검은 리본을 단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빈소는 병원 지하 2층에 마련되었습니다. 입구에는 흰 국화로 만든 근조 화환이 가득했어요. 고 박영수 회장님 영전에 지수건설 임직원 1동, 대한상공회의소, 리본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박 회장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로 향이 피어올랐어요. 오전 10시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들,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상주석에는 차동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완장을 찼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다가와 절을 올렸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차동우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은 없었어요. 그저 의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 비서는 영정 옆에 서 있었어요. 눈가가 붓고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어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계 인사들, 사업 파트너들, 오래된 지인들, 모두가 회장을 추억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후 2시쯤 빈소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국화를 놓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히 쉬세요. 영정 속 회장이 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나가려는데 정 비서가 다가왔어요. 지훈 군, 와줘서 고맙네. 당연히 와야죠. 지훈이 눈물을 닦았어요. 정 비서가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저택으로 와주게. 정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언장 공개가 있을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주석의 차동우가 지훈을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지만 차동우는 시선을 돌렸어요. 지훈은 빈소를 나섰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청담동 저택.
회장의 서재였습니다. 커다란 책상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차동우, 정비서, 지훈, 그리고 최 변호사. 네 사람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서재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들을 꺼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수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저택 금고에 보관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금고는 황금 독수리 동전으로만 열립니다. 김지훈 씨. 최 변호사가 지훈을 봤어요. 지훈이 일어서서 주머니에서 남색 벨벳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황금 독수리 동전이 나왔어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차동우의 눈이 동전에 고정됐어요. 내가 왜 그걸 가지고 있어? 차동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두가 서재 왼쪽 벽으로 이동했어요. 풍경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벽에 사각형 금고 문이 드러났습니다. 검은색 철제 금고였어요. 숫자 버튼이 있었고 그 옆에 열쇠 구멍과 작은 원형 슬롯이 있었습니다. 슬롯 테두리에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기 동전을 넣으십시오. 최 변호사가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은 천천히 다가가 동전을 슬롯에 맞춰봤습니다. 크기가 정확히 맞았어요. 동전을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 동전이 슬롯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위잉. 기계 소리가 났어요. 금고 안쪽에서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콱광. 무거운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금고 문이 살짝 열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금고 문을 완전히 열었어요. 안에는 두꺼운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것이 박영수 회장님의 진본 유언장입니다. 최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낭독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영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차동우가 의자 끝에 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첫째, 본인의 전 재산 713억 원은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재단에 기부합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어요. 차동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전 재산을 기부. 둘째, 청담동 저택은 10년간 정영철 비서가 관리하며 이후 재단에 기증합니다. 정 비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셋째, 사위 차동우에게는 1억 원을 유증합니다. 차동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1억 원? 700억 중에 1억 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넷째, 김지훈에게는 5억 원을 유증하며 밝은미래재단 이사로 임명합니다. 지훈이 놀라 일어섰어요. 저요? 다섯째, 본 유언장의 증인은 최승호 변호사, 정영철 비서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상입니다.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차동우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이건 말도 안 돼. 목소리가 떨렸어요. 700억을 다 기부하다니. 법적으로 무효야.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2명의 증인이 서명했습니다. 차동우가 최 변호사에게 다가갔어요. 강민수 변호사는? 장인어른이 그 사람한테 맡긴 유언장은?
그건 빈 종이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강 변호사의 배신을 이미 눈치채고 계셨으니까요. 차동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차동우가 소리쳤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이 유언장 무효화시킬 겁니다. 그러십시오. 최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언장은 완벽합니다. 차동우는 지훈을 노려봤어요. 너 처음부터 이걸 노렸지?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거짓말. 차동우가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정 비서가 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사위분, 진정하십시오. 비켜요. 차동우가 정 비서를 밀쳤어요. 그만하십시오.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차동우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끝나지 않아. 차동우는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서재에 남은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차동우가 저택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벤치에 올라타 문을 쾅 닫았어요. 차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알아요. 정 비서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회장님께서 자네를 보는 눈이 정확했어. 정 비서가 미소 지었어요. 자네는 정직한 사람이야. 최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지훈 씨, 앞으로 재단 일을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믿으셨으니까요. 최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다음 주에 사무실로 오십시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훈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억 원. 재단 이사.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자신이었어요. 이제는 700억짜리 재단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회장님, 지훈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자네는 내 젊은 시절을 닮았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회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액자 속에서 회장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훈을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정 비서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서재 안으로 들어왔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정 비서가 말했어요.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지.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하지만 지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차동우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 지훈은 구로구 원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1층에 내려오니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있던 차였어요.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핸드폰을 들어 지훈을 찍었습니다. 찰칵. 지훈은 고개를 돌리고 반대쪽으로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자 차가 멈췄어요. 지훈은 계단을 급히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철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확인 전화가 23개. 모두 번호 없는 전화였어요. 어젯밤 새벽 3시까지 계속 울렸던 전화. 지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봤습니다. 터널의 어둠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지우는 정비서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정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정비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산 상속?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훈 군, 저는 회장님 가족도 아니에요. 3달 배달한 게 다인데 이렇게 큰 유산 받아도 되는 건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비서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자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 바로 그때 정비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어요. 통화를 마친 정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귀국하셨대. 따님이요? 장례식에도 안 왔는데. 같은 시각, 청담동 저택, 현관문이 열리고 박하진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 선글라스, 루이비통 캐리어 3개. 뒤따라 들어온 직원이 짐을 들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차동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 힘들었어. 파리에서 13시간. 코트를 벗어 차동우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재산이 날아갈 판인데 당연히 와야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700억 중에 1억? 그리고 배달 청년이 5억, 거기에 재단까지.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김지훈이라는 애야. 차동우가 대답했어요. 하진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며칠 배달하고 5억? 나는 30년 딸인데 1억? 손톱으로 소파 가죽을 긁었어요. 스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애를 만나야겠어. 하진이 일어서며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이틀 후, 강남역 근처 최 변호사 사무실. 지훈이 들어서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박하진이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지훈을 봤어요. 김지훈 씨? 박하진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원 승인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네요. 하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하진이 지훈을 봤습니다. 김지훈 씨는 뭐 하세요? 배달 하고 있습니다. 3달 배달하고 5억? 저는 30년 딸인데 1억이에요. 하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게 공평해 보여요? 하진 씨, 회장님의 뜻이.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지만 하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양심에 손 얹고. 하진이 지훈을 쏘아봤어요. 이 돈 받을 자격 있어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없잖아요. 하진이 명함을 꺼내 지훈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10억 드릴게요. 상속 포기하세요. 제 편을 들어주시면 돼요. 최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진 씨, 그건 위증교사입니다. 하진은 무시하고 지훈을 봤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정신이 온전하셨습니다. 하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제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직 모르시나 봐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최 변호사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원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계단만 보였어요. 방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번호 없는 전화.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끊겼다가 울렸어요. 지우는 핸드폰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우는 정 비서의 전화를 받고 청담동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네. 그 말뿐이었어요. 저택 앞에 도착하니 정 비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가 2층 서재로 올라갔어요.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엔 회장의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정 비서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일기야. 지훈에게 건넸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펼쳐보게. 지훈은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회장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밝은 미래재단 장학생 명단을 검토했다. 김지훈이라는 학생의 자기소개서가 눈에 띄었다. 이 청년에게서 뭔가 다른 걸 느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김지훈 학생의 성적을 확인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서도 평점 4.1을 유지하고 있다. 대단한 청년이다.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몇 장을 더 넘겼어요. 오늘부터 김지훈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 청년이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고 싶다. 우연히 알게 되었다. 김지훈 학생이 새벽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집 근처라고 한다. 정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자네를 직접 선택하신 건 아니야. 재단에서 뽑은 거지. 하지만 회장님은 매달 장학생 명단을 확인하셨어. 100명이 넘는 학생 중에서 유독 자네에게 관심을 가지셨지. 정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정 비서에게 부탁했다. 건강음료 배달을 김지훈 학생이 다니는 업체로 바꾸라고. 직접 보고 싶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똑하고 떨어져 번졌어요. 오늘 처음 김지훈 학생을 봤다. 새벽 일찍인데도 한 번도 늦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역시나였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정 비서가 지훈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계속 읽어보게. 지훈은 눈물을 닦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김지훈 학생이 오늘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내가 직접 봤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행을 베푸는 청년. 결심했다. 황금 독수리 동전을 김지훈 학생에게 줘야겠다. 이 청년이라면 내 뜻을 이해해 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하진이는 나를 버렸다. 돈만 보낸다고 원망한다. 차동우는 내 재산만 노린다. 주변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김지훈 학생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 내 젊은 시절 모습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이 청년에게 내 마지막 꿈을 맡기고 싶다. 지훈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회장님은 매달 장학생 명단을 확인하셨어. 100명이 넘는 학생 중에서 유독 자네에게 관심을 가지셨지. 정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7월 15일. 우연히 알게 되었다. 김지훈 학생이 새벽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집 근처라고 한다.
8월 3일 정비서에게 부탁했다. 건강음료 배달을 김지훈 학생이 다니는 업체로 바꾸라고. 직접 보고 싶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에 똑하고 떨어져 번졌어요. 9월 20일. 오늘 처음 김지훈 학생을 봤다. 새벽 5시 30분 정확히. 한 번도 늦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정비서가 지훈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계속 읽어보게. 지훈은 눈물을 닦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0월 5일. 김지훈 학생이 오늘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내가 직접 봤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선행을 베푸는 청년. 10월 10일. 결심했다. 황금 독수리 동전을 김지훈 학생에게 줘야겠다. 이 청년이라면 내 뜻을 이해해 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10월 15일. 하진이는 나를 버렸다. 돈만 보낸다고 원망한다. 차동우는 내 재산만 노린다. 주변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김지훈 학생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 내 젊은 시절 모습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이 청년에게 내 마지막 꿈을 맡기고 싶다. 지훈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정비서가 책상 위 티슈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하셨어. 제가 몰랐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이 이렇게, 그래서 자네한테 재산을 맡기신 거야. 정비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외로우셨어. 평생.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쾅! 뭐야? 정비서가 서재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훈도 뒤따라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박하진이 와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 깨진 꽃병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진이 책장에서 책을 마구 꺼내 던지고 있었어요. 어디 있는 거야? 차동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현금이라도 있을 거 아냐? 무슨 짓입니까? 정비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진이 돌아봤어요. 우리 집인데 왜 못 뒤져요? 하진이 또 다른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가 숨겨둔 돈 찾는 거예요. 던졌어요. 쨍그랑. 꽃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훈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차동우가 액자를 떼어내 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금고가 있나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진이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려 던졌습니다. 평생 나한테 돈 한 푼 제대로 안 줬으면서.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죽어서까지 날 무시해? 1억? 1억이면 뭐해? 테이블 위에 화분을 쓸어버렸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흙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정비서가 하진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경찰 부르겠습니다. 부르든가. 하진이 소파 위에 걸린 회장 사진을 노려봤어요.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이 사진도 꼴 보기 싫어.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달려가 액자를 받아냈어요. 그만하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이 지훈을 봤어요. 너. 하진이 비웃었습니다. 배달 청년이 감히. 지훈은 액자를 꽉 안았습니다. 액자 속 회장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외로우셨어요. 지훈이 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으셨어요. 뭐, 외로워? 하진이 웃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날 버린 건 아빠였어. 하지만 회장님은 끝까지 따님을 생각하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일기에 쓰셨어요. 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
정말입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표현을 못하셨던 거예요. 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상관없어. 이젠 다 끝났어. 차동우가 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 아직 안 찾았는데. 경찰 오기 전에. 차동우가 하진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진이 뒤돌아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법원 승인? 꿈도 꾸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깨진 꽃병, 흩어진 책, 쓰러진 화분. 지훈은 액자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비서가 지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찮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액자 속 회장을 봤어요. 따뜻한 미소.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겪으신 거구나. 지훈은 액자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사위한테도 이용당하고. 지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회장님 뜻을. 정비서가 지훈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지훈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세워놓고 일어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정비서가 바닥에 깨진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함께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지만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회장 액자가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훈은 마지막 꽃병 조각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법원 승인까지 일주일. 버텨야 해.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어요. 법원 승인 당일. 오전 9시. 지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비서와 최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세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차동우와 박하진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수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차동우는 외면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경찰 같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들어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됐어요. 최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강민수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회장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를 내밀었지만 최 변호사가 즉각 반박했어요. 정비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회장이 유언 작성 당시 정신이 매우 또렷했다고 증언했어요. 매일 신문을 읽고 회사 업무도 직접 챙기셨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차동우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진이 차동우를 봤지만 차동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판사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이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석 달 배달한 게 전부인데 5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지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차동우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판사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회장님의 뜻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판사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정 비서가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고 박영수 씨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유언 집행을 승인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갔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 비서가 지훈을 껴안았습니다. 최 변호사도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맞은편에서 차동우가 벌떡 일어나 강민수와 급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법정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오자 아까 본 정장 남자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배지를 보이며 차동우와 강민수에게 다가갔어요. 유언장 위조 및 약물 투여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차동우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강민수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하진이 달려왔지만 경찰이 막아섰어요. 부인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에게 끌려가듯 복도를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차동우가 뒤돌아 지훈을 노려봤지만 지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지훈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지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 비서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한 달 후 밝은 미래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화환들이 입구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훈은 정장을 입고 리본 커팅을 했어요. 가위가 리본을 끊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박영수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밝은 미래재단 설립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사진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진 속 회장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틀 후 지훈은 용인의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니 회장의 묘소가 나타났어요. 검은 대리석 비석에 고 박영수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가져온 국화를 놓았어요. 하얀 국화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단 설립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을 도울 거예요. 회장님이 저에게 주신 것처럼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묘소 옆 나무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하늘 높이 날아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일어나 묘소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비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언덕을 내려가는 지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황금 독수리 동전을 꺼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동전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지훈은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어요. 따뜻한 오후였습니다.